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3월 31일 오후 4시 39분입니다. 경기도 화성을 지역구에 출마한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연일 더불어민주당 공영훈 후보에 대한 공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몇 시간 전에는 이런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이번에는 공영훈 후보의 딸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전에는 아들에 대한 주택 증여 문제를 거론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영훈 후보의 아들과 딸을 겨냥한 공세입니다. 이준석 후보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공영훈 후보에게 공개적으로 묻습니다. 복수의 제보자가 공영훈 후보자의 딸이 현대자동차 그룹의 핵심 계열사이고 현대자동차와 오너가 29.35%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현대글로비스에 취업하고 재직 중이라는 제보를 해왔습니다. 이 공영훈 후보는 현대차 사장 출신입니다. 공영훈 후보자가 늘 해명하는 것처럼 기업의 경영진 자녀가 계열사에 취업하는 것이 법에는 문제 없다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은 경우는 조금씩 달라도 신한은행과 KT, 네이버, 두산중공업, 농협 등에서 임직원 자녀 취업 등에 대해서 큰 논란이 일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관계만 우선 확인하고 싶습니다. 우선 복수의 제보자의 이야기대로 공영훈 후보자의 딸이 아버지가 경영진인 현대자동차 그룹의 자회사인 글로비스에 취업한 것이 사실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선닷컴이 추적 취재를 해서 이런 결과를 내어놓았습니다. 조선닷컴 기사입니다. 이번에는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은 공영훈 후보의 딸 공모 씨는 현대차 계열사인 글로비스의 매니저 직책으로 10여 년째 재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 씨가 입사할 당시 공 후보는 현대차 부사장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공 후보는 현대차 전략기획 담당 사장 출신이다. 앞서 공영훈 후보는 선관위 후보 등록 때 129억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그 과정에서 공 후보가 2021년 군 복무 중인 아들에게 서울 성수동에 있는 30억 원대에 이르는 부동산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직전에 정리한 것으로 드러나 편법 증여, 아빠 찬스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공 후보는 2017년 현대차 부사장 재직 시절 은퇴 후 살기 위해 당시 성수동 재개발 지역에 주택을 매입했다면서 이후 자녀가 향후 결혼 등을 준비함에 있어 집 한 채는 해줘야겠다는 마음에 정리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군 복무 중인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했다는 사실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점은 받아들인다. 앞으로 보다 겸허하고 조심스럽게 처신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었습니다. 공 후보는 후보 등록 때 딸의 재산은 신고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기혼한 딸의 경우에는 관련 법에 따라 납세나 재산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한 재계 관계자는 조선일보에 내막은 알 수 없지만 일반인 시선에서 보면은 아빠가 현대차 사장인데 딸이 계열사에 들어간 것을 곱게 보겠느냐고 했답니다. 이준석 대표는 어제는 또 이런 페이스북 글을 올렸습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포상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훈장 목련장을 받으신 공익제보자의 주장에 틀린 점이 있다면
법적 대응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밝히시면 됩니다. 무엇이 허위인지 적시하십시오. 무엇이 허위인지 왜 적시를 못하십니까? 그러면은 개혁신당도 공익제보자를 지키기 위한 법적 조치, 그리고 공직선거법상 공명운 후보자의 허위 발언이 있을 시 고발 조치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공명운 캠프 입장문을 또 그 뒤에 붙여놨습니다. 공명운 캠프 입장문에 대한 반박이었는데, 공명운 캠프 입장문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저급한 네거티브에 대응할 가치를 못 느끼며 허위사실에 법적 대응하겠습니다. 선처 없습니다.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권의 무능을 심판하고 동탄의 발전을 위한 선거입니다. 윤석열 정부를 만들어낸 동업자들이 정권 심판 개혁 코스프레 하면서 구태 네거티브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번 총선은 민생을 망친 정권, 국민 무시 정권을 심판하는 선거입니다. 저는 이 목표를 달성하고 경제와 민생을 살리기 위해 오직 동탄 가족만 바라보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입장문에 대한 이준석 후보의 반박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발단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그 전에 이준석 후보가 또 이런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이게 논란이 발단이 되었습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이고 국민의 입장에서 일을 해야 하는 직업입니다. 그런데 오늘 공익제보자 김광호 현대차 전 부장이 밝힌 내용은 충격적입니다. 공익제보자의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공명운 후보가 옛날에 현대차에 재직할 때입니다. 재직할 때 언론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취지입니다. 김광호 부장은 현대자동차의 세타2 엔진 관련 결함을 공익 제보하여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게서 감사패를 받고 문재인 정부가 국민훈장 모련장을 수여한 분입니다.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분의 증언이 뼈아플 것입니다. 김광호 부장은 해당 제보로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으로부터 현대자동차에게서 징수한 과징금의 30%인 280억 원을 포상금으로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제도가 있군요. 혹여 공명운 후보가 메신저의 신뢰성을 의심해 공익제보자에게 2차적 피해를 입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현대차 세타2 엔진은 그랜저 소나타 K7, K5, 스포티지 등 대표 인기 차종의 엔진으로 적용되었으며, 그 결함에 대한 피해 보상 문제는 피해 액수와 피해자 수가 많은 대표적 소비자 권익 사건이었습니다. 무려 469만 대의 차량에 적용된 세타2 엔진의 결함을 드러내는 공익제보자의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공명운 후보가 힘쓴 일이 있다면 국회의원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가 국회의원을 뽑는 이유는 국민이 위임해준 권한으로 국정감사나 상임위 활동을 통해 상대적인 약자인 소비자나 일반 국민의 아픔을 대신해서 싸워줄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여야를 막론하고 법조인 중에서 내로남불과 위선의 길을 걸어온 사람들이 지탄받고 있는 것처럼 공명운 후보는 기업에서 언론 홍보, 대관청, 법무 업무를 담당하면서 다수 국민, 다수 소비자의 이익에 반하는 방향으로 활동해왔다는 증언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469만 대의 자동차에 대한 결함을 은폐하려고 했다면 국회의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진실과 대중, 소비자의 편에 서기보다는 자신에게 공천을 준 사람과 세력의 이해에 따라 활동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세타2 엔진 리콜 사태 때 김광호 부장의 곁을 지키고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해 애썼던 국회의원이 이번에 민주당에서 낙천된 박용진 의원이라고 합니다. 공익제보자의 곁에 있었던 사람은 사라지고 공익제보자를 방해했다는 의혹이 있는 후보가 민주당의 공천을 받았습니다. 30억 증여 및 내부 정보 투자 활용 의혹입니다. 의혹부터 공익제보 무마 의혹까지 모두 민망합니다. 다음 토론회에서 김광호 부장의 증언이 맞는지 물어볼 것을 예고하겠습니다. 허위사실로 답변하시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그 밑에는 공익제보자 김광호 전 현대자동차 부장 기자회견문 전문이 붙어 있습니다. 군대 다니는 아들에게 30억 원 정도의 가치가 있는 건물을 증여했다 해가지고 이준석 씨는 전역 선물이다 하는 별명을 붙였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공영운 후보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세금도 다 냈다, 그러나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식으로 해명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후보는 그 뒤에 또다시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한번 물면은 진돗개처럼 잘 놓지 않는 사람입니다. 공영운 후보님 오늘 아침 라디오 인터뷰 잘 들었습니다. 해명에 해명을 더하니 억만 커집니다. 어제 오늘 제가 동탄 지역 유권자들이 말씀 주신 것을 종합해 보면은 동탄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식에게 좋은 교육을 물려줄 정도의 욕구와 기대를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지, 20대가 되었을 때 30억 상당의 건물을 증여받아 근저당 하나 설정 안 된 건물의 건물주가 되는 삶은 꿈꾸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20대의 자녀가 30억 건물주가 되는 것도 비현실적인데, 현실에서 그보다 더 희귀한 것이 빚 없는 건물주입니다. 동탄의 주민들과 다른 세상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해명이 명쾌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글은 이준석 후보가 아주 생각을 요모저모로 해가지고 쓴 글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사는 이 화성을 동탄 지역이죠. 동탄 지역에서 공영운 후보가 아들에게 얼마나 많은 특혜를 주었느냐 하는 점을 부각시켜서 공정한 게임을 원하는 젊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겠다, 이런 전략 아니겠습니까? 동탄의 주민들과 다른 세상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해명이 명쾌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 명쾌한 해명이 없으시니 몇 가지 보태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1. 먼저 허가구역 지정 시점입니다. 공 후보님의 첫 번째 말 바꾸기가 나옵니다. 말이 계속 꼬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허가구역 지정될 것을 몰랐다고 하셨으면서 이제는 이미 서울시에서 공고를 해놓은 사항이라 누구나 다 아는 정보였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말이 바뀌십니까? 이렇게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후보님이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군에서 제대하지 않은 22살 아들에게 부랴부랴 증여했다는 것이 이 사건의 간명한 진실입니다. 처음엔 몰랐다고 하시고는 이제 와서 모두가 다 알고 있었다고 하시니 의혹이 계속 커지는 것입니다. 2. 후보님은 건물과 3표 부지가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이라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언급하시더군요. 허위사실입니다. 실제로는 도보로 1.3km 밖에 안 떨어진 곳인데다가 예상되는 개발 규모나 형태를 생각해 보면 영향을 미치지 않기가 오히려 어려운 곳입니다. 후보님, 동탄역에서 도보로 1.3km 떨어진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동탄역 시범 한화 꿈에 그린 프레스티지 아파트 1421동입니다. 동탄역 발전이 해당 지역 주민들께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까? 공약 그렇게 만들고 계십니까? 3번. 결국 이 사건의 핵심은 증여가액입니다. 이 황제 증여 논란의 본질은 30억짜리 건물을 얼마에 증여했는지, 즉 증여가액에 있습니다. 증여가액만 낮추면은 증여세, 양도소득세 등 모든 세금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후보님, 이 건물을 구입했던 가격은 얼마이고 증여 가격은 얼마입니까? 30억짜리 건물을 아들에게 제대 선물로 선사하며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는 얼마나 내셨습니까? 대강 계산해 보면은 10수억 원의 증여세를 위해 또 증여를 거듭하셨을 것 같은데 상세한 과정을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마지막으로 내부 정보 이용 의혹도 끊이지 않습니다.
후보님은 인터뷰에서 3표 레미콘 이전이 몇 년 전부터 서울시와 계속 옥신각신하던 이슈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옥신각신하던 이슈가 후보님이 건물을 사고 4개월 뒤 성사됐습니다. 참 신기한 일입니다. 후보님이 부사장으로 재직 중이던 현대차그룹의 계열사가 부지 소유자였는데 말입니다. 또 이미 많이 오른 뒤에 샀다고 하셨는데 그럼 이전이 발표되고 가격이 계속해서 뛴 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후보님이 사서 아들에게 황제 정여하기까지 4년 만에 공시지가가 2배가 됐습니다. 후보님 건물 가격 상승은 오로지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 덕분입니까? 의혹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습니다. 모두 공명운 후보가 답해야 할 의혹입니다. 대기업에서 홍보 업무 하셨다고 하니 실력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제가 아는 한 정치 영역에서 가장 훌륭한 위기 관리는 진실입니다. 제가 이렇게 소개해드린 것은 이 공방전이 재미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론조사에서는 상당한 차이로 이준석 후보가 공명운 후보에게 뒤지고 있는데 최근에는 좀 좁혀지는 걸로 나옵니다. 그런데 선거운동을 하는 방식, 어떤 사안에 대해서 서로 공격하고 수비하고 또 공격하는 이런 과정이 상당히 기술적으로 잘 정제된 그런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막상 지역구에서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이미 진영 논리로 딱 짜인 상황에서 이런 돈 문제와 관련된 의혹 제기가 선거 막판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지금 언론이, 특히 보수 언론이 집중적으로 민주당 후보 그리고 조국 혁신당 후보들에 대한 돈 문제를 파헤치고 있습니다. 이런 기사가 또 많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번 총선의 마지막 변수로서 지금 기세등등한 민주당과 조국당의 지지율을 얼마나 떨어뜨릴 것이냐. 그럼 떨어진 지지율이 어느 쪽으로 가겠느냐? 국민의힘으로 가느냐? 아니면은 조국당 때문에 상당히 손해를 본 개혁 신당 쪽으로 갈 것이냐? 이게 막판 변수입니다. 감사합니다.